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가 됐나. 여튼 요즘 날씨가 더운데 뭐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태원, 그러니까 연휴 때 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잘 연휴 때 코로나 조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뭐 온라인 수업보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여러분들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쌤이 아직 다 여러분의 얼굴 몰라가지고 약간 안면인식장애 좀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꽤 있어가지고 못 읽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출석부 사진 보니까 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반증주의, 포포의 반증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쿤의 패러다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책을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종이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수업을 해요. 이거 종이는 나중에 시험 전에 선생님이 정리 다 끝나는 대로 이거 선생님이 이제 수업 바로 전날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약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면 나눠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 줄게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어려워요. 내용은 어려운데 그 내용 자체를 깊게 파고들면 어려운데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좀 인문학적 개념, 교양 느낌처럼 그냥 간단하게 배우면 좀 해볼만 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ABC에다가 여러분도 물론 지금 대부분의 한 99%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과목 열심히 하세요. 이건 수업 때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다른 때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저희 과학사 선생님들 3명이 있잖아요. 3명. 그 3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쥐쥐를 쳐가지고 쥐쥐 뭔지 알죠? 네. 쥐쥐를 쳐가지고 이제 영상 공동으로 찍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오프라인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계획도 다음 시간에 이제 라카토시스 요 이제 4번 25초까지만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그 뒤에는 진짜 교양처럼 예를 들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국가 과학 발전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과학 철학 자체가 원래 어려운 과목이니까,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점 유의하고, 대신에 선생님 수업하는 거는 그대로 할 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반증주의 포포가 있었죠. 포포 아저씨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포포 아저씨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반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과학의 발전을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반증을 통해서 이제 안 좋으면은 다시 올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우유가 나타나면 반증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사과학, 비과학 이 부분 하면서 이제 과학이 종교나 이런 것처럼 독단적이면 안 된다라고 포포 아저씨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런 한계점 및 여러 가지 때문에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과학을 패러다임이라고 했어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끝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패러다임이 뭐예요? 패러다임. 어떤 흐름이거든요. 흐름. 직역한 거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띄울 건데 흐름이에요. 흐름.
아니면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과학마다의 패러다임이 있고 그 패러다임이 뒤집히면은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면은 그 앞에 있던 패러다임은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봅시다. 이런 모형을 격변 모형이라고 해요. 격하게 변환돼서 격변 모형인데, 앞에 포퍼는 이제 진화 모형, 점진적으로 진화돼서 진화 모형이고, 이거는 뭐 책이 없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빼왔어요. 그 쿤의 격변 모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할 거고, 이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기존 이론을 원래 있던 거를 대체하면서, 근데 대체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혁명을 한다 했어요. 혁명. 그래서 혁명적으로 대체하면서 발달을 한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했던 얘기, 지구는 평평하다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우스갯소리로 들리죠. 그리고 뭐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돈다,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여요? 우스갯소리로 들리죠. 근데 만약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인해서 이제 공공교통이 발달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우스갯소리로 들리죠. 근데 실제로 수천 년 뒤에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고 가정하고, 그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생각했던 그게 현실이 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바보같이 보겠죠.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이런 장치가 발달한다 하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화면을 터치를 하고 뭐 이걸로 옛날에도 게임을 하긴 했지만 이걸로 뭐 요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걸로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컴퓨터 게임을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프린터, 이렇게 인쇄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딱 뚫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확 이렇게 쳐들어와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같은 거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여러분 거의 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발달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선생님은 고등학생이었나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100kg 가까이 됐었는데, 고등학생 때 100kg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과학전람회 대회를 나간다고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 대회 장소가 초등학교였어요. 근데 한 8살, 9살짜리 돼 보이는 꼬마가 지나가면서 아우 저 뚱땡이 아저씨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딱 화가 나더라고요. 일단 저는 고등학생인데 저거 뚱땡이 아저씨라고 거기다 뚱땡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했는데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대네요. 나쁜 놈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쿤이 말했던 새로운 이론이 기존 이론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이론은 방법론적으로나 아니면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기존 이론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단순히 기존 이론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과학 철학 때 선생님이 예시로 드는 게 천동설과 지동설이거든요. 천동설이 이렇게 딱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누군가가 지동설을 꺼내왔어요. 사람들이 뭐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치부했죠. 근데 보면은 단순히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인식을 아예 바꿔야 되잖아요. 해가 돈다고? 아니, 지구가 해를 돈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죠. 가상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공기 속에 있는 먼지들이 우리 몸에 알고 보니까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 지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예시입니다. 간단한 그냥 아무거나 예시를 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존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넘겨야 되는 부분, 그래서 버려야 되는 그런 지식들을 이제 쿤의 영역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목이 매일 되게 아프네요. 미안합니다. 계속 기침해서.
쌤이 계속 편집하는데 그래도 도중에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포퍼의 반증주의처럼 이제 쿤의 그러면 패러다임, 즉 혁명, 격변 구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방금까지 한 거는 이제 간단한 요약이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쿤은 포퍼와 다르게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새로운 이론과 기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뭐 지동설이 나올 때 천동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믿었으니까 그 지동설도 처음에 대차게 까였지만 이 믿는 구석이 점점 옮겨가면서 지동설로 옮겨가면서 결국에 천동설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실제로 지동설의 그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동설이 진짜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그만큼 그 이론을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열렬히 지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책 옆에 나와 있는데 이런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을 말하는 것을 이제 도그마라고 해요. 도그마라고 하고 이게 포퍼랑 완전히 다른 점 중에 하나죠. 포퍼에서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살짝살짝 해야 된다 했는데 쿤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빡세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확 바뀌는 그 격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패러다임 하는데 이제 과학적 패러다임은 뭐냐면 쿤이 말하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 체계의 틀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상식 이런 것들로 보면 돼요. 과학적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의 연구 전통을 이루는 뿌리가 됨으로써 패러다임이 연구 전통을 이루는 뿌리가 됨으로써 이 주어진 영역 간에는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므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쿤은.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사람과 또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각의 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 만화 있으니까 만화 참고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못 쓰겠다 이런 거 뭐하러 쓰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이런 걸 세대 차이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갤러슨이라는 사람이 반박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또 뒤에 참고하면 되고 여튼 이렇게 패러다임이라는 뜻을 먼저 알고 이제 과학혁명에 의한 과학의 발달 과정, 즉 쿤이 말하는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변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자, 여러분이 암호를 써서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암호는 뭐냐면 여러분 나이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나이를 여기다 적어주면 선생님이 뿅 변해서 다시 수업을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수업을 진행해볼까요? 네. 미안합니다. 과정. 즉 쿤이 말하는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어요.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순서대로 있고 이제 여기 가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과정이에요. 순환 과정.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학 단계는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한 다양한 설명 방식은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합의된 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그냥 흔히 말하는 사람들끼리에서는 이게 보편적으로 합의된 견해가 딱히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전과학이에요. 근데 정상과학은 뭐냐면 어떤 한 이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과학자들이 이 패러다임 내에서 패러다임 범위를 넓히고 정교화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다는 게 이제 확실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확고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이론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다른 반론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한창 하는 게 이제 정상 과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에서는 뭐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 이런 것도 지금 스마트폰의 기술을 계속 정교화하고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이렇게 접는 거. 근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그렇게 본인들의 이론을 추구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또 반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새로운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쓰지만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뭐 갑자기 딴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 흔히 이제 영화에 나오죠. 시계 딱 넣어가지고 여기 화면 쫙 뜨고 이런 게 이제 상용화 같은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게 계속 나타나면 결국 스마트폰 지지자랑 이런 가상현실 시계 같은 거 이런 거 지지자랑 또 나뉘면서 또 지식적으로 전쟁을 하겠죠. 지식 전쟁을 하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위기는 변칙적인 사례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거나 잇따라 나타남으로써 패러다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의문의 제기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나? 진짜 우리가 믿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연구했던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 새로운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위기 단계예요. 이게 꼭 변칙 사례가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시대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기술이 발전하죠. 우리가 연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고 그 각 분야에서도 수천만 가지의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한쪽이 발달하면서 다른 쪽도 발달되고 하다 보면 뭐 흔히 측정을 하거나 이런 정밀도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던, 옛날에 우주에 못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했었는데 우주에 나감으로써 더 관측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론이 또 바뀌고 이런 변칙 사례는 충분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뭘 반증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변칙 사례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칙 사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일로 새로운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체계가 제안되고, 과학자들이 이 체계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됨으로써 과학혁명이 발생이 된다. 천동설을 막 추구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거 지동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때 혼동이 생기고 이제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성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지동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맞아 떨어지고 결국 지동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혁명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새로운 정상과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정상과학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했죠. 이런 뉴턴이 얘기했던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지동설,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뉴턴이나 뭐 다른 사람들, 뭐 아인슈타인도 그러고 계속 이제 이 지동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쿠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과학은 어떻게 발달하냐면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버려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버려지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위 과정, 아까 그러니까 쌤이 말했던 그 과정이 순환되면서 과학혁명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너뛰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버려진다 했죠. 여기랑 여기랑 딱히 접점이 없어요. 근데 그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론, 이걸로 그냥 건너뛴다는 거예요. 양자역학도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쿤이 말하는 과학이 뭐냐? 쿤이 말하는 과학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수수께끼의 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수께끼 풀이는 뭐냐? 이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정상과학 단계의 패러다임이 이미 쫙 깔려있는 게 정상과학 단계라 했죠. 이 정상과학 단계에서 조금 더 이 정상과학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정상과학 시대에 있는 그 패러다임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이게 들어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더 넓게 확장시키고 이러는 과정들, 연구 과정들 이런 거를 바로 수수께끼 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이론과 본인의 관찰이 일치하도록 연구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정상과학이라는 게 깨지지 않게 조금 더 단단하게 한다는 그런 거죠. 이런 활동을 이제 쿤은 과학이라고 이제 과학은 이런 거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수수께끼 풀이의 예시는 뭐 뉴턴 역학을 이용한 물체 운동을 뭐 관찰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방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개기일식 때 별을 봤는데 그 별로 알고 보니까 상대성 이론 때문에 빛이 휜다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연구 활동들을 모두 수수께끼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쿤의 모델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뭐냐면 이전에 방법론적인, 그러니까 쌤이 지난번에 수업했던 반증주의 아까 어떻게 한댔죠? 발전, 이게 나오고 이 하나의 이론, 계속 나오는 이론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 귀납적이거나 그 전에도 귀납적 방법이라든지 연역적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이었죠. 계속 방법. 반증주의도 어떤 이 이론을 가지고 반증을 때리고 그럼 또 새로운 그 반증이 나오고 그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다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역사적인 사실, 아까 쌤이 말했던 그런 천동설, 지동설이라든지 그런 수천 년 동안에 쌓여져 온 과학의 역사를 바탕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쿤이. 이 하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연구하기 위한 방법,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과학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런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 다른 걸 믿는 과학자들은 쿤의 얘기를 당연히 욕했겠죠.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바라봤다는 그 역사주의적 과학 철학이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하는데 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다는 거는 그 사람들 되게 신박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또 섞이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과학을 역사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접근을 했다는 거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과학 철학에서. 자, 두 번째로 쿤이 제시한 이런 역사 해석 방식에도 결국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잠깐 언급했던 갤러슨이라는 사람도 예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그거예요. 모든 이제 아까 말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물리 전공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물리나 이런 지구과학 이쪽이 많이 성행했지 생물학이나 지질학 같이 이제 개념적 체계로 이루어진 분야들은 법칙이나 이론보다 개념과 그 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진적인 과학적 발전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혁명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기보다 이런 과학혁명적 격변 모형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 옆에 나와 있는 마이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마이어는 생물학 분야는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쿤이 제시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점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모든 과학이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 과학혁명을 거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고, 두 번째는 과학 발달 과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 다음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위기가 오면 정말 과학은 변화되는가? 이게 있어요. 자, 그 하기 앞서서 또 기지개 한번 쫙 켭시다.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이전 이로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일로 건너뛰면서 얘 버려진다 했죠.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 천동설 지동설이야. 그렇죠. 지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모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유사과학처럼 말도 안 되는 반증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튼 그렇게 되는데 실제 과학 역사는 변칙이 등장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연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90년, 8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들,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유행했던 노래들, 유행했던 노래들,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유행했던 노래들, 유행하는 노래들이 다 다르죠. 패션도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류승범이 입고 나왔던 옷들은 사람들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뭐 다른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것 보고 옷 잘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입는 사람들 보고 촌스럽다 그러고 류승범 보고 짱이라 하죠. 이렇게 바로 패러다임이 변환이 되는데,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래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옷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레트로 감성이니 뭐니 하면서 또 슈가맨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 노래들이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어요. 뭐 쌤이 지난번에 칵테일 사랑 좋아한다고 뭐 이렇게 들려줬었던 것처럼, 신해철 노래 좋아한다 했었던 것처럼 다 그게 쌤보다 더 옛날 건데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학도 이게 변칙이 등장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연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생각보다 과학자들이 쉽게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는 이게 딱 버려진다라고 그냥 버려지고 이게 또 독단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과학 발달 과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영상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제 일부러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하려고 뒤로 뺐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문화, 그리고 노래, 우리가 흔히 아는 유행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반증주의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했고, 쿠는, 그러니까 포퍼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했고, 쿠는 이렇게 확확 바뀌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둘 다 약간씩 한계점이 있었죠. 요 절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퍼의 제자, 그러니까 약간 반증주의적 철학이 조금은 더 있겠죠. 이 포퍼의 제자 러카토스라는 사람이, 라카토스, 이거 뭐야? 저는 쌤은 라카토스라고 배웠었는데 여튼 뭐 영어 발음상 차이죠. 러카토스라는 사람이 내세운 연극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뭐냐면 이 오늘 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패러다임의 예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는 웬만하면 3가지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범위는 꼭 과학이 아니어도 돼요. 과학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납득할 만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반적인 여기 대구 시내에 아무나 20명 데리고 와가지고 납득시킬 만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패러다임 가지수가 이제 적어도 두세 가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쫙쫙쫙 정리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은 선생님이 던져줄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계속 이렇게 예시를 찾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왜 예시를 굳이 이렇게 계속 찾게 할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